네, 안녕하세요. 시계열 데이터 분석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LG전자 CDO 부문 정의석 연구원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진행하게 될 강의 내용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 실습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에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계열 데이터가 무엇이었는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적어 놓았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관측된 데이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에 데이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밸류가 이렇게 각각의 수집되는 값이 이렇게 데이타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집이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요.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은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순서대로 관측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시간 자체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무슨 전날 또는 이제 전달 또는 전분기 그리고 뭐 전년 아니면 뭐 2년 전 또는 이제 연마다 나오는 주기 등이 있어서 이러한 시간의 데이터가 영향을 받게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이 되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다른 머신러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이제 태뷸러 데이터라는 것을 활용하게 돼요. 근데 태뷸러 데이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이블 형태로 정의된 이런 데이터를 태뷸러 형태의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태뷸러 데이터의 특징은 각각의 로우 A랑 로우 B가 서로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수집된 거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타임과 밸류로 보이게 되지만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이와는 다르게 잠시만요. 이와는 다르게 데이터가 수집됐을 당시에는 여기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런 A, B라는 데이터가 0과 1의 인덱스를 갖는 독립적인 로우였다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첫 번째 로우는 어제 얘는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타임을 특정 인덱스로 갖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비가 왔다면 오늘은 또 비가 올 확률이 낮다 이런 식으로 어제 있었던 값이 실제 오늘에 있을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는 점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로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른 제품의 판매량, 시간에 따른 실업자 수,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서울시 오염 정도,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특정 제품의 재고량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다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이런 식으로 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데이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그냥 제가 좀 더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나 좀 직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제 그 대시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비스라는 이제 인공지능 격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더라고요. 근데 저랑은 뭐 상관없는데 그림이 너무 이뻐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그림을 보면 이제 각각의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월별로 이제 각각 시계열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대충 봤을 때 데일리로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6개월치에 대한 리포트 현황을 이제 시계열 데이터 리포트 현황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에 관련돼서 데이터를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그런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는 바로 시계열 데이터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게 될 때,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실제로 저는 넘파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는 페이지를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이번 실습에서 사용하게 될 넘파이는 이제 간단한 시계열 데이터를 만드는데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기 전에 파이썬 넘파이 라이브러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제 넘파이란 이제 파이썬의 고성능 과학 계산을 위한 기본적인 패키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number 그 다음에 파이썬의 파이 이렇게 해서 숫자와 관련된 라이브러리겠구나 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numpy의 특징은 이제 다차원 배열 객체인 ND 어레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뭐 이제 당연히 뭐 리스트도 있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numpy를 np.array 즉 numpy 어레이로 정의를 해서 활용하게 되면 좀 더 고 컴퓨테이션을 하기에 적합한 이제 그런 형태로 바꿔줘서 좀 더 최적화의 이제 고성능 계산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트와는 살짝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와는 살짝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바로 ND 어레이, 즉 numpy 어레이가 보다 더 빠른 배열 연산과 브로드캐스팅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umpy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numpy의 첫 번째 주요 기능은 이제 다차원 배열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인 즉 이제 다차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umpy는 기본적인 수학 함수를 다 지원하게 됩니다. 뭐 선형대수, 통계, 그 다음에 풀이의 변환 등 고급 수학 연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 생성, 저희가 뒤에서 쓰게 될 건데 뭐 살짝 뒤에서 쓰는 거랑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배열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np.zeros, np.ones, 그 다음에 np.arrange 등을 통해서 이제 각각 그 해당 길이에 따른 데이터들을 0으로 만들거나 1로 만들거나 아니면 특정 범위에 있는 값들로 이제 배열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처리라고 했을 때 이건 뭐냐면 이제 배열 기반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양한 함수를 제공한다. 뭐 어떤 게 있냐면 뭐 np.mean도 있을 수 있고 np.mean이라고 해서 이제 평균을 나타내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np.mean 아니면 max 이런 식으로 특정 그 저희가 정의한 이런 배열에 대한 이를 처리해주는 함수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numpy는 이제 데이터 과학 또는 고성량 계산에 매우 필수적인 도구로서 이제 작용이 되고 있고요. 파이썬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될 수학적 과학적 연산의 대부분이 기본이 되는 라이브러리다라는 점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습에서 왜 numpy를 소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 시계열 데이터에 랜덤하게 그냥 만들기 위해서 np.random이라는 이제 지원하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이제 이런 왜 시계열 데이터를 왜 만드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런 np.random을 통해서 특정 이제 우리가 시간의 축을 정의를 해서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값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제 랜덤으로 값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t-n이고 이렇게 t라고 하면 길이가 n이잖아요. 근데 이런 길이가 n인 거에 대해서 우리는 랜덤으로 찍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찍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제 n개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여 1, 2, 3, 4 땡땡땡 해서 n개만큼 찍어서 이를 이으면 저희가 원하는 이런 시계열 데이터의 형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줄여서 제가 np라고 많이 얘기하게 할게요. numpy를 그냥 줄여서 np. 네. 그래서 이 np.random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synthetic 타임 시리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synthetic 타임 시리즈는 뭐냐면 그냥 그 인공적으로 만든 시계열 데이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np.numpy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random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은 바로 randn이라는 함수인데요. randn은 이제 가우시안 표준 정규분포에서 난수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표준 정규분포란 이제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표준 편차로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종 모양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밑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randint라는 함수인데요. 이건 뭐냐면 a와 b 사이, 즉 여기서 a와 b 사이의 균등분포의 정수 난수를 생성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그림을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즉 a부터 b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균등분포를 정의를 했는데 이 a부터 b 사이에 있는 값들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probability of 여기 샘플링 x가 다 이렇게 동일해서 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돼서 여기서 우리가 샘플링을 수행을 할 때 여기서 샘플링을 할 때 이 균등분포에서 뽑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and라는 함수가 있는데
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지금 A와 B라고 했었는데 이 A가 이제 0이고 얘가 1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뽑히는 값은 0에서 1 사이 값으로 뽑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랜드 인트 같은 경우는 A에서 B 사이였으니까 A에서 B 사이로 뽑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확률 분포에서 다음과 같이 np.random 하고 그 뒤에 함수를 통해서 이런 분포에서 샘플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정의했던 함수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p.random에서 randn, 그 다음에 randint, rand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각각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np.rand 그 다음에 rand 그러니까 random, rand라고 써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rand 같은 경우는 이제 0에서 1 사이의 균등 분포에서 샘플링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 이제 숫자 20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20개만큼 뽑겠다. 20개만큼 뽑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np.random.randn 이라고 있는데 randn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 20개의 랜덤 샘플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가우시안 정규 분포에서 뽑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적진 않았는데 0에서 1 사이의 숫자 값을 뽑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우시안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조금 얘 같은 경우는 0과 1 사이의 모든 값이 다 동일한 확률 px, probability of x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우시안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0을 기준으로 종 모양으로 이제 분포가 나오기 때문에 0을 뽑을 확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멀어질수록 그 확률이 낮아지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np.random randint인데요. randint 같은 경우는 저희가 a와 b 사이를 정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와 b는 다음과 같이 이제 마이너스 20과 20, 즉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얘가 20이다 라고 정의를 해준 거고요. 여기와는 조금 위에 두 개와는 상이한 게 이미 여기서 이렇게 사이 값을 정해줬기 때문에 별도로 사이즈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20을 뽑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20개의 길이만큼 뽑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20이라고 썼어도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타임 벡터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타임 벡터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타임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까대로 만약에 타임 벡터를 정의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정의를 했는데 이제 x축 값이 0, 1, 2, 3, 4 이렇게 해서 점점점 19까지 갈 거예요. 파이썬은 이제 인덱스가 0, 시작이 0이기 때문에 0이라고 한 거고 그렇게 돼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될 텐데 이렇게만 해도 솔직히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인덱스하고 그 해당 그 저희가 정의를 했던 타임 인덱스, t 인덱스라는 것을 정의를 해줌으로써 우리는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 인덱스가 아니라 얘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2020년 0101부터 시작해서 뭐 언제까지 되는 시계열을 이제 x축으로 갖도록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타임 벡터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먼저 판다스, 이전에 판다스에 대해서 저희 실습 강의를 찍었었는데 그 판다스를 잘 모르시는 분은 해당 강의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타임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판다스의 데이트 레인지라는 함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데이트 레인지 함수는 이제 우리가 시작점을 정의하고 이 해당 피리어드만큼 길이를 정의해 주게 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이 해당 프리퀀시 기간만큼 이제 데이터를 만들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말인즉 여기 밑에 거는 일단은 이따가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로직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01월
02월, 03월, 04월이 있다고 했고 이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날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01월 1일, 01월 1일, 1월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갈 텐데 여기서 보시면 frequency를 m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month로 잡았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데이트 레인지를 만들 때 한 달씩 뛰면서 이제 만들겠다. 즉 이렇게 각 월의 뭐 초 또는 말만 가지고 이제 데이터 인덱스를 생성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눈치를 이미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frequency를 month로 잡게 되면 이제 시작이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월 말 것들만 이제 샘플링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월말 아니고 월 초로 가지고 오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이것도 다음과 같이 month start를 가져오겠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여기와는 다르게 이제 1월 1일 또 2월 1일 이런 식으로 월의 시작부터 이제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시간 데이터를 정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각화를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시계열 데이터를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되게 해석도 어렵고 그리고 또 되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각화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시계열 데이터를 간단하게 시각화해봄으로써 시각화에 대한 코드가 좀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를 통해서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기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mp.randn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앞에서 만든 타임 벡터를 활용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를 현재 ts_데이터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시계열 이 ts 데이터만 보고 싶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의 평균은 뭐고 그 다음에 이 평균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 TS 데이터에 지금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뽑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시계열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제 뽑았다는 거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뽑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를 뽑는 함수는 점 민과 그 다음에 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이제 정의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서 각각 민 밸류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밸류에 이제 객체를 할당해 줬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치 산출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성된 값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디스플레이 함수를 통해서 현재 이 값이 뭔지 여기 밑에 나타나도록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실제로 함수를 그리게 됩니다. 우리가 함수를 그릴 때 사용하게 되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매플러리브라는 함수인데요. 매플러리브는 저희가 파이썬에서 많은 시각화를 하는데 사용하게 될 겁니다. 보시면 매플러리브라고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매플러리브에 이제 파이썬에서 쓰는 파이플럿을 쓰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매번 쓰면 좀 길이가 빡세니까 이제 플럿이라고 이제 별칭으로 부르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이 PLT라는 피겨를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피겨의 사이즈가 20에서 가로 20 세로 5다 라고 이제 여기서 라인에서 정의를 한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코릴레이션 플러스나 아니면 그냥 다른 플러스를 볼 때 뭐
그냥 5로도 정의하고 뭐 10로도 정의하긴 하는데, 시계열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간 정보다 보니까 이제 가로축이 길 때 좀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좀 가로 길이를 좀 길게 잡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짧게 잡음으로써 이제 좀 더 데이터의 변화량이나 그런 추이를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시각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각화하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살펴보시면 이제 ts data.plot 해서 판다스 내장에 있는 플롯 함수를 써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계열 데이터 자체에 대한 플로팅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ts data.plot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얘를 그릴 건데 컬러는 블루로, 스타일은 점점으로, 그 다음에 레이블은 ts 데이터로 정의를 하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다음과 같이 파란색으로 정의된 이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label.ts 데이터라고 정의를 해줌으로써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범례에도 해당 값이 해당 저희가 정의한, 잠시만요. 네, 해당 저희가 정의한 TS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판다스 아니 그 매플러리브에서 레전드라고 하는데요. 레전드, 즉 범례는 레전드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이 레전드에 어떤 값들은 표기를 하고 어떤 값들은 표기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블의 유무에 따라서 레전드의 표기의 유무가 결정된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도 밑에서 살펴보죠. 네,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액세스 horizontal line이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 horizontal line, 즉 가로로 그리겠다라는 것, 선을 그리겠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min value를 그리겠다. 그리고 컬러는 레드, 라인 스타트는 마찬가지로 점점점점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거의 레이블은 M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로축으로 선이 잘 이쁘게 정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M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랜드 N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실제 가우시안 정규 분포에서 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가운데에 평균이 0에 근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다음 걸 살펴보면 min 플러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우리 min에다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더한 값, 그 다음에 min에다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뺀 값을 마찬가지로 그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색깔은 그린으로 하고, 레이블은 이제 m 플러스 std, m-std로 정의를 해서 여기 밑에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초록색으로 잘 정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좀 좋은 게,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여기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플러스 STD를 정의를 했고 마이너스 STD를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좋은 이유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업에서 또는 이제 뭐 어떤 태스크에서 간단하게 우리는 평균에서 이 정도만 차이가 나는 애들을, 여기 안에 들어오는 애들을 이제 데이터상의 정상값이라고 보고 싶어 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밖에 나오는 값들은 이상치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돼요. 이상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bnormal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가 정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정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값이다 라고 해서 이제 abnormal value 아니면 anomaly 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가볍게 시계열 데이터를 지금 생성하고 이를 시각화해보는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계열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파이썬 스태츠 모델 라이브러리인데요.
스태츠 모델은 통계 분석을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 가설 검증과 같은 다양한 통계 모델을 구현 및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스태츠 모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RA라고도 이제 모델에서는 쓰고,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 그 다음에 모델에서는 TSA라는 함수를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설 검정, 하이퍼테시스 테스팅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퍼테시스 테스팅 이런 식으로 모델에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 각각에 대한 기능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회귀, 일반화 선형 모델, 로버스트 선형 모델 등 다양한 회귀 분석 기법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이제 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계열 분석,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마, 시즈널 디컴포지션, 익스포넨셜 스무딩과 같은 다양한 시계열 모델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추세, 계절성, 순환성 등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설 검정이 있는데, 가설 검정은 하이퍼테시스 테스팅이라고 해서 T 검정, F 검정, 카이 제곱 검정 등 통계적 가설 검정을 검정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저희는 스태츠 모델의 이제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 기능을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조금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가벼운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제가 코드를 정의를 해놨는데요. 이 코드에서 위에는 이제 함수들을 불러오는 파트고, 밑에 이제 각각의 타임 시리즈를 정의를 해봤어요. 여기서 np.array 같은 경우는 그 numpy, 아까 말씀드렸던 numpy의 array 객체로 바꾼 거고요. 그 부분은 일단은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이제 각각의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dd1, 그다음에 dd2, dd3 이 세 가지가 각각 밑에 그림에서 어떻게 해당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 퀴즈에 그냥 잠깐 멈추시고 고민해 보시면서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다 멈추고 고민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힌트는 영어에 정답이 있어요라고 써놨는데, 이제 실제로 영어에 정답을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베이직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다음에 시즈널 베리에이션 데이터, 그다음에 시즌 플러스 트렌드 베리에이션 데이터라고 써놨는데요. 실제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도 이렇게 그냥 데이터 값으로만 찍힌 시계열 데이터만 가지고 이런 트렌드를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이런 식으로 플로팅을 해서 봐야 되는 이유도 그렇게 되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게 바로 힌트였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어떻게 대응이 되냐면, DD1 같은 경우는 제가 베이직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베이직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정상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 완전 우연 요소만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여기가 DD1이 되겠고요. 뭐 DD1 TS가 되겠죠. 이게 생성한 건 여기 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시리얼 베리에이셔널 데이터, 즉 이제 계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계열 데이터가 이제 DD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가 딱 보니까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계절성 특징만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유출해서 DD2TS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즈널 플러스 트렌드 베리에이션 데이터라고 해서 밑에처럼 이런 식으로 시즈널리티를 갖고 있지만 이제 점점 증가하는 트렌드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얘가 바로 DD3 TS다라고 이제 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계절 플러스 추세 요소가 되겠죠.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살짝 복습일 수도 있는데, 시계열은 이제 구성 요소가 크게 4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추세 요소, 순환 요소, 계절 요소, 우연 요소라고 이렇게 4가지인데, 영어로는 트렌드, 사이클, 시즈널, 이레귤러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이레귤러뿐만 아니라 이제 랜덤이라는 말도 가끔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각각 트렌드, 사이클, 시즈널, 리레귤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렸던 게 바로 이건데,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요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순환 요소는 시즌 요소와는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얘보다는 빈도가 좀, 그러니까 얘가 빈도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시즈널이 빈도가 좀 많고 얘는 좀 더 전체적인 트렌드 관점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시즈널은 이렇게 파파파파파파파파파 이런 특정한 계절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시즈널 데이터다, 시즈널 요소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연 요소 같은 경우는 요런 것들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을 바로 우연 요소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제가 정답이랑 이렇게 함수들을 매칭을 해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얘는 계절이 아니라 뭐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 여기서 저는 좀 더 뭐 계절 요소가 맞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뭐 년이 1년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니까 계절 요소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 계절 요소에다가 증가하는 추세도 들어갔으니까 이제 계절 플러스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얘는 뭐 계절 특징도 없고 이런 추세도 없고 약간 그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위의 것들로 해석이 어렵다 해서 우연 요소로만 구성된 데이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태츠 모델에 TSA를 써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A가 아까 제가 TSA 살짝 스포일러를 했었는데, 얘가 TSA는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의 줄임말로 이제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듈이나 함수들을 제공하는 유용한 스태츠 모델 안에 있는 내장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런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 TSA 안에 있는 시즈널 디컴포즈라는 함수는 시계열 데이터를 각각의 시계열 요소로 분할해주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각각 우연 요소, 계절 요소, 그 다음에 계절 추세 요소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를 시즈널 디컴포즈를 하면 아래처럼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함수 자체는 이렇게 스태츠 모델 TSA 시즈널 디컴포지션 얘를 이미 임포트를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진짜 시즈널 디컴포즈로 다음과 같이 이제 함수를 선언을 해서 이 안에 해당 분해해야 할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분해해야 할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이제 분해를 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분해된 객체를 지금 DD2 decomposed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DD2 decomposed 점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적용해서 각각의 decomposed 된 시계열 그래프 요소들을 이제 시각화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를 해석해 보자면 제일 위에는 이제 원본이에요. 원본이고, 그다음에 밑에가 트렌드 요소, 그다음에 시즈널 요소, 그다음에 아래가 레지듀얼, 즉 우연 요소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진짜 간단하게 여기서만 보면 이 원본 데이터에서 추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추세가 있고, 얘는 약간 지금 보니까 추세긴 추세여도 뭔가 증가 또는 감소 트렌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이클의 느낌이 좀 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추세 순환 요소라고 적어놨고, 그다음에 계절 요소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가 정확한 주기를 갖고 이런 계절마다 뭐 이게 여름이라고 하면 여름엔 항상 피크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계절 요소로 이제 갖고 있고, 원본에서 이제 이 추세와 계절을 뺀 우연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해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측에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올라가는 트렌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잡을 수 있었던 트렌드가 이 시즈널 트렌드, 좀 큰 개념에서의 시즈널 트렌드는 사이클밖에 없었던 건데, 우측에 이제 아까 DD2가 지금 요거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DD3 추세 계절 플러스 추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DD3를 시즈널 디컴포즈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추세 요소, 즉 증감을 나타내는 추세 요소와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계절 요소를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되고, 이도 마찬가지로 전체 원본에서 추세 요소와 계절 요소를 뺀 우연 요소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즈널 디컴포즈, 즉 시즈널 디컴포즈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시계열 요소로 분할해주는 함수다라고 아까 앞에서 정의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각각 시계열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까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장표를 좀 구성해 봤는데, 먼저 여기서 DD3TS 보이시나요? 네, 보이네요. DD3TS를 이제 시즈널 디컴포즈를 해서 지금 DD3 디컴포즈드 객체로 정의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D3 디컴포즈의 줄임말에서 D라고 할게요. 네, DD3D에서 이제 점을 통해서 우리는 각각 요소를 호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래 시즈널, 트렌드, 그 다음에 레지드 이런 식으로 각각 디컴포즈드 한 그 객체 뒤에 점을 통해서 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하부 객체들을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왔던 저희가 자동으로 플러스 힐팅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나는 추세 요소만 좀 뽑아서 보고 싶어, 아니면 계절 요소만 좀 뽑아서 보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 점 시즈널, 점 트렌드 이렇게 두 가지 함수를 통해서 DD3 시즌과 DD3 트렌드를 뽑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지금 DD3 시즌과 DD3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추세 요소가 이제 여기 점 트렌드를 통해서 나온 이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점 시즈널에서 나온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또 빠르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이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러 안 했어요. 이 모델이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모델이라는 파이프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이 시즈널 디컴포즈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에는 두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요. 에디티브와 멀티플리케이티브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얘는 에디티브는 더하기 상관이 있겠고 멀티플리케이티브는 곱하기 상관이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에디티브 모델과 멀티플리케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더해지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하에 모델링해서 이제 이를 분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절의 크기나 변동폭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의 데이터의 변동은 비교적 일정하거나 이제 각각이 더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선형적인 관계를 이제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플리케이티브 모델인데요. 멀티플리케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제 적합하게 됩니다. 즉 시계열에 이제 각각 구성 요소들이 서로 곱해지는 관계에 있을 때 멀티플리케이티브 모델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각각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절성의 크기나 변동폭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이나 데이터의 레벨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그게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델 데이터의 변동이 이제 위에 것보다 훨씬 비선형적이거나 데이터의 레벨에 비례해서 이제 변할 때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매출 데이터에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절적 변동의 크기도 증가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멀티플리케이티브 모델로 이제 좀 분해를 해야 되는 그러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개념만 가지고 판단하기 진짜 어려워요. 저도 항상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종의 판단 기준을 한번 정의를 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판단하는 건데요. 이제 시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계절성의 변동폭이 시간에 따라 인정하는지 아니면 데이터 레벨에 따라 비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패턴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그 데이터의 변동성이 그 레벨에 비례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트렌드나 계절성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으면 이제 좀 더 멀티플리케이티브에 갈 영향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 지식이 판단 기준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석하려는 데이터에 대한 업계 지식이나 이전 연구를 참고하여 어떤 모델이 더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성능인데요. 이제 두 모델을 모두 적용해보고 예측 정확도나 잔차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모델이 더 좋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볍게 기초 실습 이야기를 하고 주요 개념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할 거고, 이제 해당 데이터는 에어 패신저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캐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먼저 캐글이 뭐냐면 이제 2010년도에 설립된 예측 모델 및 분석 대회 플랫폼으로서 이제 기업 및 단체에서 데이터와 이제 해결 과제,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싶어라고 등록을 하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를 모여서 해결하고자 이제 해결하기 위해 모델을 개발하고 경쟁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 좀 마셨어요. 네. 그렇게 돼서 제가 실습 데이터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데이터는 바로 이 에어 패신저라는 데이터인데요. 에어 패신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Number of air passengers per month라는 건데 이제 달달이 각각의 에어 패신저에 대한 숫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해당 데이터는 아래 링크에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에어 패신저 데이터 한번 분석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를 다운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호출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블록에서 우리는 지난번 실습 기초 때 다뤘던 판다스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요. 먼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이제 PD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객체로 이제 해당 데이터를 호출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데이터 호출 및 객체 저장을 위해서 판다스 내장 함수인 readcsv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이터에 있는 먼스 컬럼을 이제 판다스 시간 객체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처음에 데이터를 이제 엑셀 파일에서 불러오게 되면 문자열이 이제 스트링으로 정의되므로 이제 얘가 지금 데이타임이다 라고 이제 판다스 객체에 정의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라인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제가 저장한 위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해당 데이터를 저장한 위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andas.readcsv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를 df라는 객체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파형을 봤을 때 지금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는 이제 months라는 컬럼과 그 다음에 passengers라는 두 가지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처음에 이제 엑셀 파일에서 가져오게 되면 이제 우리의 컴퓨터는 얘가 날짜라는 것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얘는 날짜야 라고 이제 지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pd.toDatetime 함수를 통해서 months는 날짜 데이터야 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우리는 이 시간 정보, 시간 데이터의 이제 인덱스로 사용하게 될 months를 실제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로 정의를 해주고 싶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df의 내장 함수인 setIndex를 활용해서 이 df에 있는 months 컬럼이 내가 사용할 인덱스야 라고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각각의 months가 다 그 유니크 밸류예요. 그 말인 즉 겹치는 날짜가 없다는 건데, 만약에 겹치는 날짜가 있게 되면 실제로 인덱스를 선언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시각화할 때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 뭐 이 예시 문제에서는 상관없지만 현업에서 사용하실 때는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담으로 이제 중복 제거 같은 경우는 이제 drop duplicate이라고 해서 이제 중복을 제거하는 함수가 따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찾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후에 저희 실습 진행할 때 이 함수를 쓸 수도 있겠네요. 워낙 많이 쓰는 함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df.setIndex로 months가 사용되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df.index를 호출해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잘 이렇게 인덱싱이 됐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잘 인덱싱이 됐구나라고 제가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여기 데이타임 인덱스가 이제 인덱스로 정의가 잘 되어 있고 얘가 데이타임 객체로 인식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간과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가 잘 정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f.index를 보면 제일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이제 데이터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49년 01월 1일부터 이제 1960년 12월 01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호출 및 전처리 완료됐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호출을 하게 되면 제가 앞에서도 어렴풋이 말하긴 했는데 이렇게 숫자로만 보게 되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 뭐 얘가 다음 거는 뭐 증가를 했고 뭐 또 증가를 했고 감소를 했네, 그 다음에 또 감소를 했네, 이렇게는 알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모든 그 100몇십 개가 되는 데이터의 파형을 내려 올라갔고 내려갔고 이런 식으로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각화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 시각화의 이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판다스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에 플롯 함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진짜 이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나를 이제 플롯 함수를 통해서 그냥 어렴풋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객체에다가 뒤 점 플롯을 찍으면 이제 여기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까 정의한 먼스가 지금 현재 컬럼 밑에 x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값, 우리가 수집된 넘버 오브 패신저 값들이 이제 y 값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되게 심플하지만 실제로 엄청 길고 엄청 날짜가 많은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x축의 길이를 좀 더 길게 보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df 플롯하고 안에 fig size라는 이제 파라미터를 통해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fig size 20,5라고 해서 여기 가로가 20이고 세로가 5인 그래프도 정의를 할 수 있다 라는 거 이제 찝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시각화를 했는데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더 응용하고 싶은 사람분들도 계실까봐 이제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 응용 버전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제 응용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한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실제로 그려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앞에서 살펴본 판다스의 기본 내장 함수인 점플럿 말고 다른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시각화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로는 이제 매플러리브, 그 다음에 시본, 그 다음에 플로틀리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급스러운 시각화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밑에 예시는 여기 있는 시본 플롯을 활용을 해서 시각화를 한 겁니다. 또 여담으로 좀 매플러리브가 이게 여기 아까 앞에서 나왔던 약간 점플럿과 비슷한 것을 이제 시각화해주는 그런 수준까지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시본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색상들과 여기 뒤에서 살펴볼 뭐 조건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쁜 색상들이 많아서 이제 시본을 많이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반면에 플로틀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뭐 x축, y축을 실제로 뭐 드래그를 해서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난 이 구간만 보고 싶어 이런 거를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뭐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확인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처음 시각화했었을 때 좀 더 전체를 봤는데 나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확인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다른 것들은 나는 이 데이 A부터 B까지를 다시 그려야겠다 라고 할 수 있다면 플롯트리 같은 경우는 그냥 줌인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만큼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조금 더 무거운 이제 라이브러리다 라는 거 그냥 찝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래프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처음 그래프를 보고 볼 수 있는 것은 제목이 지금 시즈널 플롯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범례에 이어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목적이 뭔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각 연도별로 이제 차이를 보겠다라고 이제
이 차이를 보겠다라는 것을 이 레전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차이가 연도별로 색깔이 다르다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글씨가 제가 지금 조그만 아이패드를 쓰고 있어서 글씨가 이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색깔별로 이제 난도가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길 보면 지금 매년 좀 더 그 패신저 수는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자체 계절마다의 이런 트렌드는 또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시각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그래프만 보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음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써놨는데 이 월별 계절성을 이제 각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시각화함으로써 우리는 이를 통해서 월별 이제 각 연도별 월별 이제 승객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 이보다 조금 더 고급화돼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가 이제 시본을 사용한다고 해서 여기 먼저 시본을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제 피그 사이즈를 통해서 이 그래프의 사이즈를 정의를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로 12, 세로 8로 되어 있는 코드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PLT 피겨라고 썼는데 이 PLT 같은 경우는 이제 매플러리브에서 제공하는 기본 함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매플러리브가 가장 베이스가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매플러리브는 선언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에러가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지금까지 시각화를 해오면서 지금 그런 해당 라인이 빠져서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만 실행해보고 싶으신 분은 import 그 다음에 매플러리브 그 다음에 파이플럿 그 다음에 as plt 라고 이제 이 plt가 뭔지를 선언을 해주게 되면 이제 오류가 안 나고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plt라는 것을 통해서 이 그래프가 그려질 피겨, 즉 도화지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피겨라는 건 도화지고 우리가 이 피겨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피겨 사이즈, 아까 피그 사이즈라고 했죠? 이 피그 사이즈가 도화지의 크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지우고 설명 다시 드릴게요. 네, 다음을 살펴보시죠. 다음은 이제 SNS 라인 플롯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SNS 라인 플롯 같은 경우는 이제 C본을 위에 SNS라고 정의를 한 것처럼 이 C본에 있는 라인 플롯 함수를 쓰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 플롯을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확인을 하면 df.index months, 그 다음에 y number of passenger, 그 다음에 hue, 그 다음에 팔레트, 그 다음에 데이터가 df다 라고 정의를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측에서 라인 플러스 생성이라고 쓴 부분을 여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제 SNS 라인 플러스 사용해서 라인 플러스 생성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x축은 df index.months, 즉 이제 우리가 아까 데이터 프레임의 객체의 인덱스라고 정의하게 된 그 값을 이제 x축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정의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당하는 값인 number of passenger, 이제 승객수를 y축 값으로 정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df.index, 아까 그 타임스탬프가 이제 인덱스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판다스에서 얘가 타임이라는 걸 자체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month 말고 뭐 x축을 이제 week 또는 뭐 year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데이터 프레임이 알고 있는 데이터 날짜의 유형 형태로 정의를 해주게 되면 그 해당 날짜만 추출을 해서 이제 시각화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이건 여담이었고, 네, 좀 더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하고 y를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x하고 y를 확인한 다음에 hue라는 게 있어요. hue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할 건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색상을 우리가 이제 각각의 연도별로 구분을 하게 됐는데, 그 색상을 이제 우리는 hue, 즉 얘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색상을 구분을 해줄 거다
라고 정의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오네요. 여기서는 이제 df index.month, 즉 달을 기준으로 x축을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면, 우리는 이제 이 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이어를 기준으로 이제 각각의 범위들을 구분하겠다라고 정의를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레트라는 것은 이제 이 색상, 저희가 이 색상을 지금 제가 여기서는 뭐 블루니 아니면 뭐 퍼플이니 이렇게 정의를 안 해줬잖아요. 이건 바로 이 팔레트라는 기능을 썼기 때문인데요. 팔레트는 컬러 맵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 컬러 맵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색상표 조합들을 미리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리스나 아니면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색상 맵들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이제 각각 파이썬 플로팅 컬러 맵 이렇게 치시면 다양한 유형의 색상 조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 베레디스를 지금 사용해서 알아서 이 해당 값에 색깔을 넣어줄 수 있도록 이제 정의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이제 타이틀 레이블, 그러니까 그래프 타이틀과 레이블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현재 PLT 타이틀하고 이제 시즈널 플롯이라고 정의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X 라벨은 먼스고 Y 라벨은 패신저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그 휴를 통해서 각각의 이어들을 구분해서 시각화하도록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PLT 레전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범례 이름이 이어다라고 하고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타이트 레이아웃을 통해서 그래프의 레이아웃을 조정해서 이제 레이블이나 타이틀이 밖으로 삐져나오거나 잘리지 않도록 이제 조정을 해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LT show를 통해서 이제 생성한 라인 플롯을 전반적으로 나타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시각화는 현업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앞에랑 난이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한번 가져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차분 같은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연속된 관측치 사이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영어에서 볼 수 있다시피 difference입니다. 즉 어떤 현재 A에서 B를 뺀 그런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A와 B는 뭐냐라고 하면 A가 바로 현재 값이고 그 다음에 B가 그 이전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값이란 지정된 시간 단위의 이전 값과 여기서 지정된 시간 값이란 여기 피리어드나 레그를 일컫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특정 피리어드, 예를 들어서 하루 차이, 뭐 이틀 차이 이런 식의 차이들을 뺀 값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어제와 어느 정도 값이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차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토 코릴레이션이나 그런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자기와 자신과의 상관관계를 없애는 주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차분을 사용하게 되면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을 달성하거나 이제 시즌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각각의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시계열 데이터에서 뺐기 때문에 그러한 시계열이 가지고 있는 뭐 우연성이나 아니면 그 이제 시즌성을 제거할 수 있다. 우연성이 아니라 트렌드성이나 이제 뭐 각각 시즈널리티, 우리가 아까 그 초반에 살펴봤던 그 시계열 요소들을 제거를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분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df의 diff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차분을 수행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피리어드 1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df.diff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1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난 이틀 뭐 데이터가 어떤 단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데일리로 수집된 데이터라면 이틀 차이를 구하고 싶다 하면 피리어드 2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에어 패신저 같은 경우는 지금 먼스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피리어드 2라고 하면 2달간의 차이를 이제 차분해 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차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112랑 118이랑 13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 차이를 빼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1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18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32를 이제
빼준 값이 이제 여기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얘는 지금 비교할 값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지금 한 달 차이로 지금 빼는 거다 보니까 얘는 비교할 게 없으니까 NaN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8 마이너스 112 해서 6이 나오고, 그다음에 132 마이너스 118 해서 14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쭉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랑 다르게 2months를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제 실제로 아까는 피리어드가 1이었기 때문에 한 번만 나왔다면 이긴 피리어드가 2여서 두 개의 차를 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112, 그 다음에 여기가 118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132 마이너스 112 해서 이제 20이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9 마이너스 118 해서 11이 제대로 산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차분이 있다면 반대인 개념인 역차분도 있겠죠. 역차분은 말 그대로 차분의 반대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에서 한 시점 이제 내려간 거랑 이제 빼줘서 차분을 구했다고 하면 이제 실제로 이 구한 차분 값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값으로 원복을 시키고 싶을 때 수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역차분이라는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역차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PPT를 단계별로 다 정의를 해봤는데 이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 손으로 이제 작성하면서 차분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차분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피리어드는 1로 가정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112, 118, 그 다음 132, 129, 121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차이 나는 것을 빼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차분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아까 저희가 봤던 그 결과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선 빼줬으니까 당연히 더해줘야겠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차분이라는 게 그 각각의 한 스텝씩 뺀 거다 보니까 우리는 역으로 이번에는 이것들을 좀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랑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역차분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일단 한 스텝 다음 거를 이제 더해주게 되면서 이제 여기는 NaN이니까 그대로 0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서 계산된 요 6값을 이제 다음에 여기로 넣어주게 돼요. 그 말이 즉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6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14 플러스 6 해서 20이 들어가게 되고, 대신 그러면 14 대신 여기 20 이 누적 합들이 계속 더해지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3 더하기 20 해서 이제 다음은 17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7에 이제 마이너스 8 해서 이제 9가 더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연산이 수행이 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다음과 같이 값이 우측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인버스 디퍼런스 과정인데요.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이 됐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값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첫 번째 값을 모든 값에다가 지금 빼준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더해주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기존의 데이터로 다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값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 더 함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앞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까봐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PPT를 만든 거고요. 실제로 함수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여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df.head 얘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f.diff를 통해서 이제 diff 데이터, 차분된 데이터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디폴트가 피리어드가 1이고 만약에 다른 그러니까 레그 자체를 이제 뭐 2나 3으로 가져가고 싶으면 피리어드도 이렇게 2나 3으로 정의를 해주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피리어드를 1로 하면 지금 이 diff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이런 값을 갖고 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앞에 수행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역차분을 수행하고 싶은데 역차분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누적합을 수행해야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6을 더해서 이제 14와 6을 더한 20을 다음 줄에 더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해야 돼서 이제
cumulative sum 누적합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 누적합을 수행한 게 바로 우리는 diff inverse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diff inverse 데이터에 NaN 값을 더해주기 위해서, 지금 NaN이랑 112를 더하게 되면 연산에 오류가 날 수도 있으므로 NaN 값을 0으로 더해주는 fill NA를 통해서 0으로 대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df의 밸류였던 첫 번째 밸류인 112를 더해줌으로써 우리는 완벽한 데이터 원복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각각의 이 qsum이랑 그 다음에 이 values 요거를 이제 더해주는 과정을 각각 라인을 추가하고, 이를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함수를 통해서 좀 그 단계별로 살펴보실 수 있도록 넣어뒀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첫 번째 파란색이 여기고 두 번째 파란색이 여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요 값들이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차분을 해서 모델에 넣는 것까지는 많이 수행을 하는데, 아직까지 저도 뭔가 역차분 자체를 많이 써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차분을 알려면 이제 차분을 알고 당연히 그 반대인 역차분의 개념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계열 분할하기 태스크입니다. 시계열 분할하기란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잘라서 뭐 트레인이나 아니면 테스트에 그렇게 넘길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과 같이 진짜 간단하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란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그 데이터셋을 머신러닝을 할 때 많이 쓰는 scikit-learn 함수에서 제공되는 함수인데요. scikit-learn이라는 함수에서 제공이 되는데, 이제 scikit-learn을 줄여서 sklearn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scikit-learn의 각각의 모델 셀렉션을 사용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는 이 df를 이제 테스트 사이즈인 0.4, 그러니까 즉 테스트가 0.4면 트레인은 0.6이겠죠. 그래서 이를 6대4 비율로 분할하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시간 데이터는 아까 누누이 말했지만 시간성이 중요해요. 즉 시간의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인이랑 테스트를 분할할 때도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할 때는 데이터를 보통은 머신러닝 먼저 설명드릴게요. 머신러닝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는 트레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샘플하고 여기서도 샘플하고 여기서도 샘플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로우들을 좀 셔플을 해서 샘플을 하게 돼요. 그래야 조금 더 뭐 공정성도 있고 좀 다양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포된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셔플을 추루로 하게 돼요. 셔플을 추루로 하게 되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다. ML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반면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성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 뭐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6일까지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50일까지를 테스트로 쓴다 했을 때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이 즉 시간을 이렇게 뭐 나는 이틀치 봐야지, 4일치 봐야지, 아니면 뭐 36일치 봐야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50치 봐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트레인하고 테스트할 때 다 전부 다 이제 그 시간의 그 특징이 학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 셔플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얘를 트레인으로 쓰겠다, tr로 쓰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셔플을 안 한 이 값을 이제 테스트로 쓰겠다 라고 해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셔플을 false로 정의를 하게 해준다는 게 일반적인 시계열과 머신러닝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계열 분할하기를 다음과 같이 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쉽게 오히려 더 접근을 하는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이제 그 방법도 여기서는 표기가 안 됐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이 시계열 데이터가 아까 여기서 50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랭스 지금 여기 TS 데이터 1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TS 데이터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 DF죠. 네, 랭스 지금 df가 50이에요. 그 말인 즉 우리가 지금 여기서 6대4, 그러니까 지금 얘랑은 좀 다르지만 이름을 그냥 df라고 할 거예요. 6대4로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얘 자체가 6인 지점이 6대4면 지금 6인 지점이 30, 이게 36이 아니라 30이네요. 뭐 하여튼 이제
그 30의 길이까지가 트레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df에 30까지가 이제 우리는 트레인으로 쓰겠다. 근데 30까지 맞죠. 네. 이렇게 얘를 트레인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얘를 트레인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30부터 나머지를 이제 테스트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돼요. 아까 여기 동일하게 노테이션 해놓을게요. tr이 이제 이렇게 하고 얘가 이거다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30이라는 숫자를 솔직히 지금은 제가 그냥 6대 4라고 해서 정의를 했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정의를 해요. 한번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5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50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트레인 사이즈라는 객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인 사이즈라는 객체를 이제 50 곱하기 0.6이겠죠. 여기서 6이다. 이거를 이제 트레인 사이즈로 정의를 하면 알아서 학습이 돼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트레인 사이즈는 요거다라고 해서 이 값 여기 30 대신 트레인 사이즈라는 것을 이제 넣어주게 되면 여기 트레인 사이즈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여기서 알아서 우리가 비율에 맞춰서 트레인 사이즈를 넣어주고 이걸 통해서 트레인과 테스트도 정의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이제 여담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솔직히 이렇게 함수 쓰는 것보다 셔플 안 할 거면 이런 식으로 그냥 트레인 사이즈 정의해서 인덱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나눠진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저희 데이터가 이제 144 길이에 1949년부터 이제 1960년까지라고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 저는 6대 4 비율로 트레인과 테스트 나누겠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9년도부터 56년도까지 샘플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56년도부터 60년도까지 잘 산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누는 거를 살펴봤는데 합치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합치는 거는 판다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캣 함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트레인 데이터 1과 트레인 데이터 2를 이제 합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xs 0은 세로로 합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다시 원래대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원래 데이터도 1949년 1월 1일부터 1960년 12월 1일이었고 네, 여기서도 이제 49년 0101 1960년 12월 1일 이렇게 다시 잘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공통 시계열 찾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 자체에서 공통 시계열이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많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이 부분을 그래도 시계열 데이터를 좀 핸들링 해봤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계열 교집합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열 교집합을 찾을 때는 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머지라는 함수를 수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만들어둔 아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지금 펜이 안 나오냐 아까 그 지금 TS1과 타임 시리즈 2라는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에서 지금 공통되는 게 있냐라는 것을 지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TS 인터섹트 데이터라는 것을 이제 만약에 공통된 게 있으면 얘를 정의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각각의 여기서 중요한 게 시계열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각각의 레프트 얘가 레프트고 얘가 라이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인덱스까지 고려해서 비교를 하겠냐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시계열 값을 뽑게 되면 공통되는 값들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공통된 값이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이 특정 시점 타임이 t1이고 얘는 뭐 t 플러스 8이고 얘는 뭐 t 플러스 뭐 한 20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른 타임에서 예측된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TS랑 TS2랑 같은 값이냐 물어봤을 때 원래는 아니다, 노우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각각의 인덱스들을 고려해서 그 여기 교집합을 찾았을 때는 아무것도 지금 찍히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셔플을 안 하고 지금 뽑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인덱스 조건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인덱스 조건을 줬으면 다음과 같이
아무것도 지금 산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x와 y에 대해서 공통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이 인덱스를 뺐다면, 인덱스를 쓰기 귀찮아 하고 이제 뺐어요. 그렇게 해서 뺐다면 우리는 실제로 공통된 데이터가 있다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15 같은 경우 케이스를 좀 빼서 살펴보면 1955년 6월 1일과 1957년 1월 1일에 각기 다른 날짜에 뽑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타임 시리즈의 교집합을 만약에 구할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인덱스를 꼭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 부분 추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계열 데이터 부분 추출은 말 그대로 시계열 데이터 일부만 가져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딥러닝이나 그런 모델들을 학습할 때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윈도우를 정의해서 이 해당 윈도우 안의 값만 계산을 하고 다음 값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그 윈도우 안에 이상치가 있나라는 것을 많이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를 데이터에서 전체적으로 슬라이딩을 진행하면서 이제 여기에 뭐 어떤 값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먹었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게 그 윈도우를 왜 이렇게 설정해 놨냐면 얘가 지금 1년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치 데이터만 학습을 해서 뭐 다음 날 뭐 아니면 뭐 한 달치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얘를 할 때 이렇게 윈도우 사이즈를 다 전체로 잡아버리면 1년치로만 학습한다라는 게 실제로 데이터셋으로 만들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원래는 뭐 1년치 시계열 데이터를 쭈르륵 다 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각각의 값이 뭐냐 A, B, C, D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A, B, C, D라고 했을 때 이 A, B, C, D, E 하고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다음날 값이면 뭐 next day라고 해서 그냥 next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슬라이딩 박스들에 대해서 A, B, C, D,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해서 next 프라임 약간 이런 식으로 태블러로 다 만들어줘야 돼요. 원래 태블러처럼 사용하려면. 근데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슬라이딩 박스를 정의를 해서 이렇게 넘겨줌으로써 이렇게 1년치의 데이터에 대해서 요 1년치를 모든 것을 다 보겠다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처음에 윈도우라고 하셔서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체 시계열을 한 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길이에 연속된 일부 시간 구간을 볼 수 있다는 장점에서 윈도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의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박스를 구하고 뭐 중간중간 박스가 있진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를 정의해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윈도우의 적용 예시는 좀 다양한 게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시계열을 분할해서 뭐 트레인 테스트로 나눌 때 이런 시간 순서를 유지하면서 연속적인 윈도우를 사용해서 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활화라는 게 있는데, 평활화란 우리가 데이터가 너무 막 삐쭉삐쭉하면 모델을 학습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평활화라는 기법을 이제 윈도우에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스무딩 시킬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하기 위해 적어봤는데 이동평균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윈도우 안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를 스무딩 해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평균으로 윈도우 값들을 대체를 해주게 되면 뭔가 그 해당 구간 안에 있는 그 지금 삐죽삐죽하는 값들이 하나의 값으로 바뀌잖아요. 이를 통해서 지금 좀 데이터가 스무딩 되고 잡음 자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패신저 데이터를 제가 다음과 같이 스무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스무디드 3이랑 스무디드 12는 각각 무슨 뜻이냐면 이제 윈도우 3 사이즈, 그러니까 3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된 거를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평균값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무디드 12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개의 점이 아니라 12개 값을 뭔가 하나의 평균치로 대체하겠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데이터보다 스무딩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개의 값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스무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스무딩은 이제 롤링 함수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게 돼요. 롤링 함수는 이제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이제 함수로서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의 이동 평균 및 이동 통계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동 평균 및 이제 이동 통계를 계산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롤링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받아서 다양한 방식의 이동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바로 윈도우 파라미터와 윈도우 타입, 윈 타입 함수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 앞에서 어렴풋이 살짝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제 윈도우는 이제 그 이동 평균을 계산하는 창의 크기, 아까 3과 12가 그 창의 크기겠죠. 그 창의 크기를 지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제 정수로 표현이 되게 되고, 시계열 데이터에서 몇 개 데이터 포인트를 고려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윈드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창 함수의 유형을 정의를 하게 돼요. 아까 제가 그냥 말로만 얘기했던 거는 단순하게 그냥 평균을 내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런 윈 타입도 좀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라이앵글이랑 벅스카 같은 이제 여기 타입이 이 함수에는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 우리가 그 윈도우에 곱해주는 가중치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제 정의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시각화할지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각화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여기 우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함수가 이 두 그래프의 조합 그 부분을 시각화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럼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df 롤링을 통해서 윈도우를 3으로 정의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윈도우 12로 정의를 했다. 그리고 이 롤링에서 나는 얘를 평균으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무디드 3과 스무디드 12를 정의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매플러리브를 사용했네요. 매플러리브의 플롯 함수를 사용해서 이 df의 밸류들을 이제 시각화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df 즉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한 거고, 두 번째 데이터는 이제 스무디드 3을 시각화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스무디드 12를 시각화한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윈타입에 대해서 트라이앵과 그 다음에 벅스카가 이제 각각의 가중치, 윈도우의 가중치를 정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 듣고는 가중치?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롤링 함수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제 윈타입이라는 매개 변수가 사용이 되는데, 이는 이제 창의 윈도우를 정의를 해주는 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단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가중치가 이렇게 트라이앵글 형태와 그 다음에 박스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이 되게 귀엽게 정의가 된 거고, 그래서 트라이앵은 삼각형 창인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의 가중치가 제일 높고 옆으로 갈수록 점점점 작아지는 그런 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사각형 창은 이제 각각의 여기가 가중치 값들이면 이 모든 타임에 대해서 가중치의 값들이 다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글로 읽기 전에 가볍게 제가 그림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트라이앵은 삼각형 모양의 가중치를 가지는 창함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는 가운데에 있는 값이 더 높은 가중치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이제 가중치 값이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부분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더 평균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 값들 자체를 더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박스카인데, 박스카는 이제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동일하게 가중치를 주는 사각형 모양의 창함수예요. 그래서 이 창은 이제 창 안에 모든 값에 동일한 중요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할 때는 창 내의 모든 값이 이제 평균 계산에 동등하게 기여하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나 다른 포인트, 어떤 걸 강조해야 될지 모를 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시계열 요소 분해에 대해서 이제 함수를 앞에 가볍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제 에어 패신저 데이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계열 데이터는 우연 변동, 추세 변동, 계절 변동, 주기 변동 등 다양한 이제 변동의 성분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열 자료에서 추세 및 주기의 유무 크기를 파악하는 일은 시계열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죄송해요. 감기 걸려가지고 중요한 EDA 하나이며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요소 분해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런 추세와 주기의 유무 그다음에 이런 크기 자체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 EDA이고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요소 분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시계열 자료를 이렇게 각각의 요소들로 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딕티브 모델과 멀티플리케이티브 모델 이 두 가지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디컴포지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다는 걸 계속 말하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뭐 여튼 그래서 갑번 모형과 승번 모형이 있게 되는데 이제 갑번 모형은 그 선형적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즉 이런 변동 값들이 선형적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선형적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승번 모형으로 이런 변동, 추세 변동, 주기 변동이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로만 보시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각각을 함수로 좀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TC가 주기 변동이고 계절 변동이 S, 그다음 우연 변동이 I라고 했었을 때 각각의 갑번 모형은 이렇게 다 덧셈으로 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승번 모형 같은 경우는 다 곱셈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함수를 좀 보시면 모델 어디티브 그 다음에 멀티플리케이티브 모델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 모델 함수를 통해서 그래프를 정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이 그래프 같은 경우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이거는 함수 자체가 워낙 복잡하지 않아서 지금 그냥 에디티브든 멀티플리케이티브든 둘 다로 설명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또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실제 메어 패신저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디컴포즈 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를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선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df.plot 해서 이제 기본 플롯은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df 디컴포즈드에서 이제 트렌드를 이제 빨간색으로 시각화하고 시즈널을 이제 그린으로 시각화한 것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디컴포스드 시즈널 같은 경우는 디컴포스드 트렌드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트렌드를 뺀 값이 이제 해당하는 값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 요소분해의 결과는 좀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각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평균을 구하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트렌드랑 레지듀얼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이 그 앞에랑 뒤에 NAN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함수 같은 경우는 df.decomposed의 레지듀얼 값에서 레지듀얼 실제 값이 NAN 부분만 가져와라 라고 해서 이제 가져온 건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뭐 1949년 6월까지 앞에 부분이 다 NAN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60년도 7월부터 12월 값이 NAN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NAN이라는 값이 있으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되게 거슬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NAN 값을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나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자리 값을 이제 무시하거나 아니면 특정 값으로 대체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 NAN이 있는 값을 뭐 드랍하거나 아니면 없애줘서 아예 값 자체를 이 날짜에 있는 값 자체를 없애주거나 아니면 얘를 이 해당 부분에 있는 데이터들의 평균 값으로 대체를 하는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는 이제 트렌드랑 레지듀얼 보관법이라고 해서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제 추정을 해서 NAN 값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뭐 살짝 채우기랑 좀 비슷할 수도 있긴 한데 채우기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mp.min으로 채워줘. 아니 이 전체 데이터에서 mp.min으로 채워줘.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얘를 구현을 해야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를 어느 특정 이 포인트가 있고 저 포인트가 있을 때 이 포인트가 있고 저 포인트가 있을 때 얘가 가운데 비어 있다면 이 두 포인트 간에 뭐 평균으로 인터폴레이션 하고 싶어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아무 값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만약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면 여기 평균쯤이 아마 데이터로 들어가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법은 이 시즈널 디컴포즈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즈널 디컴포지션 함수 말고 다양한 디컴포지션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STL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뒤에 NAN 값이 생기지 않게 돼요. STL이란 시즈널 트렌드 디컴포지션 프로시저 베이스드 온 로시스라는 기법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가볍게 설명드리자면 이는 비선형적 추세와 계절성을 추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데이터의 변동성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무딩 파라미터를 조정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중치 자체를 적용을 해서 계절성과 추세성을 좀 더 잘 분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즈널 디컴포지션이 주로 선형 추세와 고정된 계절성의 패턴을 가진 데이터에 적합하다면 이제 STL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즈널 디컴포지션보다 훨씬 더 비선형적인 추세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계절성 패턴을 가진 데이터에도 잘 작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STL을 한번 써볼게요. STL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이건 STL이 아니군요. 각각에 대해서 시계열 요소 분해 후 NAN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첫 번째로 가져왔던 가장자리값 무시하기 또는 유의미한 값으로 채우기 부분인데요. 실제로 여기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시즈널 디컴포즈 함수를 통해서 DF 패신저의 이제 데이터를 어디티브 형식으로 이제 분해를 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피리어드 12는 데이터가 12주기로 이제 좀 학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힌트를 줘서 이를 좀 더 빨리 모델이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게 이 시즈널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이제 나온 결과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여기서 지금 현재 그림을 그린 건데 이제 각각의 디컴포지션 트렌드와 그 다음에 시즈널을 뽑아서 이제 시즈널, 레지듀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이제 보시면 당연한 게 여기에 이렇게 NAN 값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트렌드와 레지듀얼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값을 우리는 FFP, Front Fill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유효한 값을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NAN은 Backfill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값을 채우는 이 로직을 통해서 정의를 해줄 수 있어요. Front Fill과 Backfill은 뭐냐면 이제 그 값을 대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값을 통해서 Front Fill을 하겠다는 거고 죄송해요. 말 거꾸로 했네요. 그 프론트 필은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데이터 값으로 채우겠다라는 이야기고 백필은 뒤에 있는 값으로 채우겠다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프론트 필과 백 필로 정의를 해서 전 좀 처리를 해준 다음에 시각한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각 데이터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이렇게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점에서 그 해당 값이 쭉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끝점에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LCD열도 이렇게 그 가장 끝점에서 이렇게 나머지 NAN 값들도 채워지고 이 끝점에서 NAN 값이 채워진 거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트렌드 레지듀얼 보관,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채워줄 수 있어요. 인터폴레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각의 그 데이터 자체를 이런 빈 공간이 있을 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각각 A와 B 점이 있으면 이 사이의 점을 채울 수 있을 거는 양쪽 다 지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매음새가 나오지만 여기 양 극단점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처럼 여기 끝에 있는 그런 값들을 이제 가지고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제가 리밋 다이렉션이라고 이걸 정의를 해놨는데 이걸 정의하지 않게 되면 그 뒤에 값만 인터폴레이션이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난 양쪽 다 해주고 싶어 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는 게 바로 이 리밋 다이렉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L 기법인데요. STL 분해에서 이제 로버스트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로버스트 파라미터는 우리가 그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가끔씩 이상치 값이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뭐 제조 현장이나 그런 데서 뭐 발생을 할 수도 있긴 하는데
이렇게 뭐 기계가 좀 마모되거나 그랬을 때 기계가 헛돌다가 약간 삐그덕하면서 이렇게 이상치 원래 이 정도 값이 수집돼야 되는데 뭔가 삐그덕하면서 이렇게 높은 값이 수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로버스트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런 값들은 무시하고 하고 싶어라고 정의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스트를 추루라고 설정하게 되는 경우 이제 이상치에 영향을 덜 받도록 자체적으로 가중치를 조절을 해서 계절성과 트렌드를 이제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 STL이라는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L fit을 통해서 이 STL 모델을 fit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한 가지 달랐던 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 데이터를 중심으로 양옆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인터를 제외하고 66을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시즈널을 13 홀수 넘버로 가진 거고 그 외에 다른 홀수 넘버도 다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STL도 마찬가지로 각각 트렌드와 시즈널, 레지듀얼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점 뒤에 함수를 호출해서 객체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된 객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제대로 실제 트렌드에 맞춰서 여기 값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데이터에 이런 기법이 잘 맞는 거지 뭐가 더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그 각각 시계열 데이터를 뭐 디컴포지션하고 아니면 뭐 그냥 아까 또 차분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차분을 하게 되면 시계열 데이터는 정상성을 가져야 돼요. 즉 우연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우연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이전 시간에 있는 뭐 계절성을 다 제거했으니까 뭐 트렌드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좀 확인해 주는 게 바로 정상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성 검정을 바로 이 KPSS 검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KPSS 검정은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귀무가설로는 이제 시계열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귀무가설로 잡고 있고 대립가설은 이제 시계열이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대립가설로 갖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조금 계속 말을 하거나 강의를 하다 보면 정상성, 정규성 이렇게 많이 좀 말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장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상성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그 통계적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수집된 그 예를 들어서 뭐 가우시안 정규분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이 뭐 0이고 이런 식으로 그 분포가 일정하게 되어 있는 분포를 이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차분을 하고 나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통계적 속성에서 어긋나는지 아니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유지된다라는 것이 바로 정상성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성이 없다면 이런 통계적 속성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규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은 다르게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개념인데 말이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KPSS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적으로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여기 SM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 스태츠 모델에서 TSA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KPSS 검정의 함수를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레지듀얼을 넣었는데요. 레지듀얼을 왜 넣냐면 우리가 디컴포지션을 수행하게 되면 먼저 여기 원본 데이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트렌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즈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우연 레지듀얼이 나오는데요. 레지듀얼 여기가 이제 레지듀얼이 나오게 되는데요. 레지듀얼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계절성 요소, 그러니까 전의 시점이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지금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적 속성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즉 여기 일정한 이 점점점점 이 평균 민이 있으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특징 없이.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확인함으로써 이걸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잘 뽑힌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역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KPSS 함수를 통해서 이 레지듀얼 값을 넣어서 이제 KPSS 검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KPSS 검정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테스트 스태틱스, 그 다음에 P-밸류, 그 다음에 크리티컬 밸류가 이제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 값들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테스트 스태티스틱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기무가설이 지금 시계열이 정상적이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계산한 데서 나온 값을 보면 0.01997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임계값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밸류, 유효 확률 같은 경우는 검정 통계량에서 이 얻어질 확률은 이제 기반으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P-밸류인데요. P-밸류가 매우 낮으면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P-밸류는 0.1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유의 수준인 0.05 또는 0.01보다 높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계값을 살펴볼게요. 임계값을 보면 다음과 같이 각각 퍼센테이지와 그 값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값들은 검정 통계량이 각각의 유의 수준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기 위해 초과해야 하는 경계값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 유의 수준에서 임계값은 지금 여기서 0.463인데요. 이 검정 통계량 값이 만약에 이 값을 초과하게 되면 5%의 유의 수준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다 넘지 않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도 많이 걸리고 새벽에 촬영하다 보니까 조금 말을 더듬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